그 시계 어떻게 당신이? 김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어머니와 함께 사라진 그 시계가 지금 낯선 남자의 손목에 차여 있었다. 저녁 7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목요일이었다. 동네 서점 겸 카페 책 향기의 주인 김소연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계산대를 닫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지 1시간이 넘었고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죄송합니다. 아직 영업 중이신가요? 남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회색빛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패여 있었다. 소연은 벽시계를 힐끗 보았다. 평소라면 영업 종료 시간이라고 정중히 안내했겠지만 빗소리와 함께 들어온 그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네, 괜찮습니다. 뭘 드릴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만 부탁합니다. 남자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키며 그를 슬쩍 관찰했다. 정장은 좋은 브랜드였지만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였다. 뭔가 일이 잘못된 사람의 모습이었다. 오늘 힘드셨나 봐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원래 낯선 사람과 대화를 즐기는 편이었다. 서점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소연만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그게 티가 나나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집에 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다. 남자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컵을 받았다. 그 순간이었다. 그가 커피를 받기 위해 팔을 뻗는 순간 소연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고정되었다. 거기에는 낡은 시계 하나가 차여 있었다. 갈색 가죽 밴드의 작고 둥근 시계판, 12시 방향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그 시계. 소연의 숨이 멎었다. 그 시계. 네.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소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를 응시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시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들었다. 남자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말씀이신가요? 이건 오래된 거라서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계속 차고 다니는데. 그는 말을 흐리며 소연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열쇠고리였다. 그 끝에는 조그만 시계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가 달려 있었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작은 액자 속 시계는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모델이었다. 카페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에스프레소 머신의 희미한 소음만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가슴 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소연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알게 될 거야. 과연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남자일까? 남자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떠났다. 커피값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채 서둘러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소연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그 남자의 손목시계가 계속 맴돌았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심지어 12시 방향의 작은 다이아몬드까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소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곳이었다.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며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너무 아파서 차마 열 수가 없었다.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다. 그 순간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가장 위에는 어머니가 즐겨 읽던 시집이 있었다. 그 밑으로는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작은 보석함이 보였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었다. 거기에 있었다. 어머니가 늘 소중히 간직하던 그 시계가. 어머니가 왜 이걸 빼놓고 가셨을까? 소연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갈색 가죽 밴드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다. 시계 뒷면을 돌려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To JH, with eternal pace. JH? 준호? 정호? 소연은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어본 적 없는 이니셜이었다. 아버지의 이름도 아니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병상에서 이 시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소연아,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너무 어렸으니까. 당시 소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뭘 말할 수 없었다는 거지? 소연은 시계를 가슴에 안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어머니는 늘 밝고 강한 분이셨다. 아버지 없이 소연을 혼자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있었다. 어린 소연이 엄마 왜 슬퍼해? 라고 물으면 아니야, 그냥 바람이 시원해서라며 얼른 웃음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 시계. 어머니는 이 시계를 차지는 않으셨지만 늘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계셨다. 소연이 어렸을 때 한 번 만져보려다가 어머니에게 심하게 혼난 적이 있었다. 이건 소연이가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한테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유난히 슬퍼 보였던 기억이 났다. 소연은 다시 시계 뒷면의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영원한 믿음과 함께라는 뜻이었다. 누군가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이 분명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 설마 오늘 온 그 남자가? 소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그 남자가 이 시계를 어머니에게 선물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니셜 JH가 그의 이름이라면? 그렇다면 어머니가 평생 숨기신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왜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걸까? 소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20대 초반의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 옆에 남자 부부는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연은 시계를 다시 보석함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30년이 넘은 비밀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일 그 남자가 다시 카페에 온다면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머니의 시계와 똑같은 걸 왜 차고 다니시는 거죠? 라고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소연은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어머니와 그 남자,
그리고 두 개의 시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사흘이 지났다. 소연은 매일 카페 문을 열 때마다 그 남자가 나타날까봐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괜히 혼자 난리를 쳤나? 소연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머니의 시계는 여전히 서랍 속에 고이 모셔져 있었고 그 옆에는 그날 밤 적어둔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JH, 이니셜, 이름? 같은 시계를 가진 이유는?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을까? 목요일 오후 3시, 단골 손님 몇 명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걸음이 들렸다.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로 그 남자였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다른 손님들을 의식하며 조용히 카운터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낮고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목에 여전히 차여 있는 그 시계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커피를 내리면서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가 참았다.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큰 소리로 얘기하기는 어려웠다. 남자는 커피를 받아들고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대신 계속 소연을 힐끗힐끗 바라봤다. 30분이 지났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카페에는 그들 둘만 남았다.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저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성함이 김소연 씨 맞으신가요? 소연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경계심이 역력했다.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소연을 바라보았다. 제가 당신 어머니와 예전에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소연이 되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김영애 씨 맞죠? 당신 어머니 성함이. 이번에는 소연이 말문이 막혔다. 3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당신은 누구세요?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왜 지금 와서?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준호, JH. 소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과 정확히 일치했다. 현재는 이 지역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전에 당신 어머니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30년 전에 뭐요? 소연이 다그쳤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랑했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단호했다. 젊은 시절 저는 당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앞두고 부모님의 강요로 관계를 정리해야 했어요. 소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건가요? 아니요. 준호가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 아버지는 따로 계십니다. 저는 그저 당신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떠난 후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당신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겁함이었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것을, 당신을 만나보지 못한 것을. 하지만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할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소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후회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연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는 커피값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준호는 카페를 나갔다. 소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다.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분노, 혼란, 그리고 묘한 호기심까지. 그날 밤 소연은 잠들 수 없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이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기도 전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뭐예요, 그거? 소연이 차갑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소연의 손이 멈췄다. 편지?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5분만. 소연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카운터 너머로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준호가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노랗게 바른 편지지. 소연이 보기에도 어머니의 글씨였다. 읽어보세요. 소연이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다. 준호야, 오늘도 내가 오지 않았구나. 벌써 일주일째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줘.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더 있습니다. 준호가 또 다른 편지를 건넸다. 준호야, 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하시던데 맞아. 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야. 소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사랑을 구걸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이제 그만 널 보내줄게. 내가 유학 가서 성공하는 게 나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나를 완전히 잊지는 말아줘. 가끔씩이라도 생각해줘. 소연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가 당신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준호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임신한 여자가 홀로 서 있는 사진이었다. 소연의 숨이 멎었다. 이건 어머니예요? 당신을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뭐라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요? 그럼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준호가 급하게 손을 저었다. 어머니는 저와 헤어진 후 다른 분과 결혼하셨어요. 당신의 친아버지는 그분이 맞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왜? 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한다. 너도 행복하라는 편지와 함께. 소연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잠깐요. 정리가 안 돼요. 그녀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왜 다른 사람과 결혼하신 거예요? 제가 떠났으니까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완전히 잊고 살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다고요? 네. 제가 돌아와서 안 일이에요.
어머니의 친구를 통해서 들었죠. 어머니가 매일 제 연락을 기다렸다고. 편지도 몇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니까 결국 포기하고 다른 분과 결혼하셨다고. 소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를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3년을 기다리게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생각해 봤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전화 기다리고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신 거 아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소연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쏟아졌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저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괴로웠다고요? 당신이 괴로웠다고요? 소연이 소리쳤다. 정작 괴로워해야 할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당신이 아니라.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가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소연 씨, 나가라고 했어요. 소연의 외침에 준호는 편지들을 챙겨 일어났다. 편지들은 가져가세요. 어머니의 아픈 기억들까지 제가 왜 간직해야 해요? 준호가 문 앞에서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싫어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문이 쾅 닫혔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숨겨진 아픔을 알게 된 충격. 그리고 그 아픔을 준 사람이 바로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분노. 어머니, 이런 아픔을 혼자 견디셨구나. 카페 안에는 소연의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다. 준호를 내쫓은 지 사흘이 지났다. 소연은 그동안 한 번도 카페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손님들에게도 평소보다 차가운 말투로 응대했다. 사장님, 오늘 좀 예민하시네요?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해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온통 분노로 가득했다. 어머니가 당한 배신, 3년을 기다렸던 그 절절한 마음, 그리고 결국 혼자 남겨진 어머니의 외로움. 왜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까? 소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알았다면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가끔 창밖을 보며 한숨 쉬시던 이유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하시던 이유도. 목요일 오후 카페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소연 씨인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이준호 교수의 아내입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 남편이 며칠 전부터 이상해서요. 계속 우울해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준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이 30년 전 사랑했던 분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그분 얘기를 가끔 하긴 했어요. 젊은 시절 첫사랑이었다고. 여자의 말에 소연은 더욱 당황했다. 남편이 그분을 그리워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남편의 아내고 우리에게는 대학생 딸도 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남편을 너무 냉정하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여자가 간절히 부탁했다. 남편도 그때 어렸어요. 22살이었거든요. 부모 말을 거역할 수 없는 나이였죠. 지금까지 그 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세요? 소연의 가슴이 복잡해졌다. 준호에게도 가정이 있고 그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어지러웠다. 부탁입니다. 남편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자가 떠난 후 소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준호를 미워할 권리가 있는 걸까? 그에게도 지금의 삶이 있는데? 그날 저녁 카페 앞에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다. 20대 초반의 여대생이었다. 죄송해요. 혹시 김소연 씨 맞으세요? 네. 저는 이주은이에요. 이준호 교수의 딸입니다. 소연이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이상해서 왔어요. 맨날 한숨만 쉬시고 어제는 어머니 앞에서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주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지. 아버지가 과거에 사귀셨던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면서 그분 딸한테 미안하다고. 그게 소연 씨인 것 같아서요. 소연은 말없이 주은을 바라봤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랑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시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으세요. 그런데 가끔 우울해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돌아가신 그분 생각할 때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잘못한 게 있다면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주은의 간절한 부탁에 소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아픔이 더 컸다. 죄송해요. 저도 힘들어요. 주은이 떠난 후 소연은 혼자 남겨졌다. 그날 밤 문득 어머니의 일기장이 생각났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 소연은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소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정말 기쁘다. 이제 내 역할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가끔 준호 생각이 난다.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때는 우리 모두 어렸으니까. 소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소연에게는 밝은 세상만 보여주고 싶었다. 어머니의 아픈 과거는 묻어두고 그저 사랑받고 자라길 바랐다. 준호를 용서한다고 해서 내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미움으로 사는 건 너무 피곤하다. 어머니는 이미 준호를 용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소연을 키우셨던 것이다. 하지만 소연은 아직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의 아픔을 대신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30년 전 배신당한 그 상처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전해진 것처럼. 미안해요, 어머니. 아직은 못 용서하겠어요. 소연은 일기장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카페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준호의 편지였다. 소연 씨께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어머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소연은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준호의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소연은 여전히 그를 피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정말 다시 안 올까? 자신도 모르게 카페 문을 힐끗힐끗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왜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연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잠그려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준호였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카페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는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소연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소연의 손이 멈췄다. 뭐 하는 거지?
그녀는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내다봤다.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장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상했다. 왜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서 있는 걸까? 10분이 지났다. 비는 더욱 세게 내렸다. 그런데도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소연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매일 이렇게 와서 서 있었던 건 아니겠지? 그녀는 문득 지난 며칠간을 떠올려 봤다. 저녁에 카페 정리를 할 때마다 느꼈던 묘한 시선. 혹시 그게 준호였을까? 결국 소연은 참을 수 없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뭐 하세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얼굴은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 준호 씨, 이렇게 비 맞고 서 있으면 어떡해요? 감기 걸려요. 소연이 우산을 준호 쪽으로 기울였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집에 가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냥 당신이 안전하게 카페를 정리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멀리서만. 준호의 말에 소연은 할 말을 잃었다. 혹시나 해서요. 이 동네가 밤에는 좀 어둡잖아요. 매일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가까이 가면 당신이 싫어할까봐. 그냥 멀리서만 봤어요. 소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분명 화가 나야 하는데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소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잠깐. 준호가 멈춰섰다. 혹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이었다. 소연 자신도 놀랐다.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아마도 이제 그만 미안해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걸 더 좋아하셨죠.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말이 맞았다. 어머니는 정말 그런 분이셨다. 그럼 어머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떡하죠?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요. 더 이상 비 맞고 서 있는 건 금지예요.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카페로 들어와서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준호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이상하다. 분명 아프고 화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이 된다. 나도 처음엔 준호를 미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소연이에게는 미움보다는 사랑을 가르치고 싶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차갑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용서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아픔이 더 커진다. 나는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다. 소연은 일기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촉촉했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용서하며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준호가 카페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소연이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다. 어머니가 대학 때 어떤 분이셨어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예쁘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도서관에서 항상 공부하셨는데 저한테 시를 읽어주시기도 했어요. 시요?
윤동주 씨를 좋아하셨어요. 별에는 밤을 특히 좋아하셨죠. 소연이 놀랐다. 어머니가 그 시집을 늘 읽으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더 들려주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으로 준호와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일주일에 2번씩 카페에 왔다. 처음에는 커피만 주문하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어머니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어머니가 봄에는 벚꽃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매년 벚꽃 필 때마다 근처 공원에 꼭 가자고 하셨거든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소연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와 준호가 알던 어머니가 겹치는 순간들이 묘한 감동을 주었다. 한 달이 지났다. 소연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을까? 어느 금요일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준호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준호가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와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준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가 궁금했다. 아내분이 싫어하세요? 싫어한다기보다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너무 매달려 있다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30년을 과거에 살았거든요. 소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해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있어요. 편해지신다고요? 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다는 게 느껴져서 소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준호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고도 당신을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셨으니까요. 소연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다. 그런데 준호가 다시 진지해졌다.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을까요? 그냥 어머니를 함께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소연이 잠시 망설였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늦게나마 곁에 있고 싶어요. 멀리서라도.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제가 당신의 인생에 큰 역할을 할 자격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안부를 물을 수 있다면. 소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어머니의 일기에 적힌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해 봤다. 조건이 있어요. 소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떤 조건이든요. 첫째,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한 사이로 지내요. 알겠습니다. 둘째, 가족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만 만나요. 아내분이 싫어하시면 언제든 그만둬요. 당연합니다. 셋째, 소연이 잠시 머뭇거렸다.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못 받으신 사랑이나 관심을 저한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저 그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소연도 처음으로 준호를 향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단골 손님으로 오세요. 어머니 얘기하고 싶으면 편하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다. 아직은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어머니의 대답 같았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카페에 왔다. 이번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소연의 인사에도 어색함이 사라져 있었다.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케이크도 있어요. 드셔보시겠어요? 어머니가 케이크를 좋아하셨나요? 네. 특히 딸기 케이크요. 그런 줄 몰랐네요. 준호가 신기해했다. 아직 모르시는 어머니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시간은 많으니까.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카페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카페 앞 가로수에는 연한 녹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소연과 준호의 관계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준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제는 어색함도 무거운 침묵도 없었다. 어머니가 이 계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소연이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벚꽃 구경을 가자고 하셨나 봐요. 맞아요. 20대 때도 그랬어요. 벚꽃이 피면 꼭 캠퍼스를 한 바퀴 돌자고 하셨죠. 준호가 그때를 그리워하듯 미소 지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벚꽃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소연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느새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서로를 경계하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특별한 결정을 했다. 카페 한쪽 벽에 작은 코너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 변화를 발견했다. 저게 뭐예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김영희. 그 옆에는 예쁜 글씨로 쓴 문구가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리며 소연의 서점 카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책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시집들과 소설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 코너예요. 소연이 부끄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책들을 모아두었어요. 손님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요.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런 걸 만드실 필요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준호는 한참을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다. 30년 전 그 아름다운 미소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많은 손님들이 어머니 코너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집을 읽는 중년 여성들이 많았다. 이 시집 정말 좋네요. 누구 취향이에요? 한 손님이 물었다. 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책이에요. 어머님 취향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대화들이 소연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어머니가 다시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제가 어머니 코너에 하나 추가해도 될까요? 뭘 추가하시려고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어머니가 준호에게 써준 편지 중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요. 어머니가 저에게 써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 작은 액자가 어머니 코너에 추가되었다. 이제 그곳은 정말로 어머니를 기리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몇 주 후, 준호의 아내가 카페에 찾아왔다. 소연은 긴장했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남편이 많이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 남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소연은 부끄러웠지만 뿌듯했다. 그 여름 카페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였다. 어머니 코너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 준호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들, 그리고 서서히 치유되어 가는 마음들. 어느 금요일 저녁, 소연은 혼자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아직 없지만 소연이 중얼거렸다. 새로운 시간은 시작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축복 같았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작은 카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소연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30년의 비밀이 풀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이곳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